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소니는 IP를 2천만 달러에 판매했고 넷플릭스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K-POP 데모넌터스는 수조 달러 규모의 가상 아이돌 시장이다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K-POP 데모넌터스의 순위를 보면 전혀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전세계 2위와 싱어롱 버전은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에 대해 가장 환호를 보내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과 한국이고 이 영화의 성공에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일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겨울왕국에 버금가는 또는 더 능가하는 IP를 가지게 된 것은 애니검을 디즈니를 움찔하게 만들 정도로 대박을 쳤고 한국은 우리 돈 1원도 쓰지 않고 엄청난 문화 홍보, K-POP 홍보, 관광 홍보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엄청난 한국 홍보 영화가 탄생한 것입니다.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영화는 한국의 경제 원리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 영화입니다. 그 예가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 관광객 수의 엄청난 증가입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니의 자회사가 제작했음에도 이 영화에 배아파하는 이유는 전세계 애니판도를 2D 영화를 장악한 일본과 3D 영화를 장악한 미국이 양분하다시피 하지만 솔직히 일본의 2D 애니는 일본이 허장성세를 떠는 것보다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적습니다. 한 예로 일본이 지금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매출 전체의 80%가 일본에서 나머지 2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자2는 지금 전세계 역대 매출 1위에 올라있지만 이 영화의 매출의 98%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애니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국내용이라는 것, 한마디로 내수용에 그치고 있다는 현실이 일본과 중국인들이 캐데몬을 질투하고 배아파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K-POP 데모넌터스를 분석하는 장문의 중국 기사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황금빛이고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가사를 접했다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모넌터스의 바이럴 확산과 함께 골든이라는 곡이 전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을 세뇌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화 속 가상의 걸그룹인 헌트릭스를 실제 음원 차트 1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헌트릭스는 영화 속 라이벌 보이밴드 사자보이즈와 함께 글로벌 음악 차트를 휩쓸며 BTS와 블랙핑크와 같은 정상급 실제 아이돌 그룹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이 문화적 현상을 해석하려고 애쓰는 동안 많은 사람이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기 작품 뒤에는 많은 사업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니 픽처스는 K-POP 데모넌터스를 넷플릭스에 판매하여 약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IP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보물을 찾은 넷플릭스는 소니와 적극적으로 후속작 제작을 협상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보물산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전통적인 게임에 불과한지도 모릅니다. K-POP 데모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스가 화면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 가상 아이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2033년까지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IP, 기술, 팬 경제, 가상생활이 구축한 새로운 세계관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창작자와 투자자에게 K-POP 데모넌터스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10년 동안의 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 애니메이션 영화는 어떻게 현실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K-POP 데모넌터스는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통해 진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에 개봉한 이후 이 영화는 금세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컨텐츠가 되었으며 무려 2억 6,600만 뷰를 기록하면서 드웨인 존스 조연의 레드 노티스가 거의 4년 동안 가지고 있던 기록을 쉽게 넘어섰습니다. 영화의 사운드 트랙 또한 역사를 썼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두 가상그룹, 즉 걸그룹 헌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는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4곡이 동시에 10위권에 진입하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트릭스의 골든이 1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영화의 이례적인 싱어롱 극장 시사회를 개최해 약 1100개의 극장에서만 상영된 이 영화는 단 주말에 약 192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여 그 주 북미 박스오피스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트리밍 콘텐츠는 기존 극장으로 성공적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인기 돌풍의 이면에는 K-POP 데모넌트스의 치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융합 전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인기 있는 K-POP 아이돌 문화, 일본 애니메이션의 미학,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판타지 요소를 절묘하게 조화시켰습니다. K-POP 팬들이 아이돌 산업에 매료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우정, 성장, 자아 정체성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더 폭넓은 가족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 영화의 전제는 기발합니다. 걸그룹 헌트릭스의 힘은 팬들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팬이 많을수록 악과 맞서 싸우는데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핵심 논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팬 참여와 감정적 투자가 IP의 생명력과 상업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한 할리우드 분석가가 말했듯이 이 영화는 디즈니의 겨울왕국만큼 큰 성공을 거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왕국은 영화, 음악, 상품, 연극, 테마파크 체험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상업제국입니다. IP 파생 상품의 가치는 영화 자체의 흥행 수익을 훨씬 능가합니다. 두 편의 겨울왕국의 영화의 전세계 흥행 수익은 27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 라이센스 소비재는 105억 달러가 넘는 놀라운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K-POP 데모넌트스를 겨울왕국에 비유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IP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이 아닌 스트리밍 미디어 신생 기업들이 이러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경이로운 지적재산권을 기념하는 동안 이 영화의 제작사인 소니픽처스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계약의 내막은 우리 할리우드에서 가장 가슴 아픈 드라마로 손꼽힐만 합니다. 이 적자 거래는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세계 영화관들은 팬데믹의 늪에 빠져 스트리밍 미디어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였습니다. 자체 주로 스트리밍 플랫폼이 없던 소니는 현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의 콘텐츠를 판매하는 공급자 역할을 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K-POP 데모넌트스의 약 1억 달러 제작비를 부담하고 소니의 2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습니다. 그 대가로 넷플릭스는 후속작, 스핀오프, 음악, 상품, 라이센스 등 거의 모든 후속 수익을 확보했고 소니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고정된 금액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당시 시장 환경에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극장에서 매우 높은 흥행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픽사의 오리지널 작품 엘리먼트 시티조차도 초기 흥행에는 부진했습니다. 당시 소니의 선택은 안전하고 현명한 사업적 결정으로 여겨졌는데 소니 애니메이션 부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해고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 그토록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K-POP 데모넌트스의 성공은 소니의 공급업체 전략의 취약성을 무자비하게 드러냈습니다. 컨텐츠와 IP가 핵심인 시대에 자체적인 발사 플랫폼과 생태계가 없이 탄약 제조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IP 부가가치의 가장 큰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디즈니처럼 수직 통합된 거대 기업은 전략적 깊이가 더 유연합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작품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모아나2처럼 스트리밍 시리즈에서 극장용 블록버스터로 업그레이드하여 IP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니는 기존 계약에 따라 K-POP 데모넌트스의 속편 제작권을 유지했지만 속편은 넷플릭스에 직접 공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극장 흥행에서처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도박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영화 부분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재생 가능한 IP를 확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IP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넷플릭스는 현재로선 속편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가 부성하는 이 시대에 가상 아이돌은 K-POP 데모넌트스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진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가장 핵심적이고 파괴적인 자산은 영화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성공적으로 키워낸 두 개의 가상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입니다. 영화의 인기는 두 그룹의 가장 귀중한 것, 즉 스토리와 캐릭터를 제공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허공에서 튀어나오는 가상의 이미지를 마주하지 않습니다. 대신 60분짜리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우정, 배신, 갈등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은 모든 가상 아이돌 프로젝트의 꿈의 시작점입니다. 요즘 팬들은 소셜미디어의 팬아트, 커플 매칭, 상상 속 비하인드 스토리 등 2차 창작물을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마치 살아있는 아이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팝 산업의 핵심, 즉 정서적 연결과 팬 커뮤니티입니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자원이 많으니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데뷔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어느 날 K-팝 데모넌터스가 가상 아이돌 시장 진출에 성공한다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IP 육성 패러다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스토리 우선 아이돌 데뷔입니다. 첫째, 고품질의 영화와 TV 콘텐츠를 통해 세계관과 캐릭터 매력을 구축하고 오리지널 팬을 확보한 후 해당 캐릭터를 독립된 IP로 장기간 운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가상 아이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가상 보이그룹 플레이브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플레이브는 기술기업 블래스트에서 출시했으며 멤버들은 독특한 웹툰 스타일 이미지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K-팝 데모넌터스의 캐릭터 디자인과 일치합니다. 블래스트의 이현우 CTO는 한때 현실적인 가상 아이돌을 만드는 것은 BTS와 같은 정상급 현실 아이돌과 직접 경쟁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매우 어렵고 불쾌한 골짜기 현상에 빠지기 쉽다고 직설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적인 접근 방식은 애니메이션, 게임, 온라인 소설에 익숙한 하위문화 계층을 정확히 사로잡아 독특한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브의 성공은 이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상당 부분 입증했습니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오래전부터 가상 아이돌 라인업을 구축해 왔습니다. 빌리빌리가 선보인 가상 가수 리테니 외에도 로아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가상 걸그룹 에이솔 또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에이솔은 로아 엔터테인먼트와 바이트센스가 공동으로 론칭한 가상 아이돌 그룹입니다. 초기 멤버는 5명의 캐릭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활동은 라이브 방송, 노래와 춤, 그리고 짧은 영상 촬영이었습니다. 2022년 에이솔은 첫 번째 뮤직비디오 콰이어트를 발매했고 2021년에는 두 번째 싱글 슈퍼 센서티브와 세 번째 싱글은 레전더리 월드를 발매했습니다. K-팝 데모넌터스의 미래 상업적 가능성을 상상해보세요. 속편 영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는 언제든 새 싱글, 새 앨범을 발표하고 온라인 가상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 주인공의 댄스 연습 영상, 비하인드 영상, 멤버별 브이로그를 제작하고 가상 버라이티 쇼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다른 실제 아이돌과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대변인, 주변 상품, 게임 스킨, 디지털 수집품, 실제 아이돌이 달성할 수 있는 모든 사업 모델은 가상 아이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으며 비용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위험도 낮습니다. 가상 아이돌은 항상 젊고 명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를 음악에서 현실로 만드는 일은 환상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기술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브 멤버들이 그토록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모션 캡처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션 캡처 기술은 가볍고 정밀하며 무대 뒤의 사람의 모든 미묘한 움직임과 표정을 실시간으로 표착하여 아바타의 영혼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 플레이브 멤버들이 자연스럽고 유동적인 상호작용은 이 기술의 완성도를 증명합니다. 언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은 영화, 게임 그리고 생방송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가상 장면과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여 가상 아이돌 뮤직비디오와 콘서트를 현실에 버금가는 비주얼로 구현하는 동시에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상 제작 기술은 여기에서 더욱 창의적인 적용 시나리오를 찾습니다.
오징어게임 시즌3 방영 후 더우반 평점 6.4점으로 평판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반복적인 줄거리와 혁신성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P는 넷플릭스 글로벌 스트리밍 기록을 경신하며 한류가 컨텐츠 산업 전략으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류는 오래전부터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닌 전략적 국가적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돌기 전에 상하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한국에서 농기계 사업을 했지만 수출은 이집트 시장으로만 했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 한국은 저장성 크기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지만 산업 발전을 지탱할 국내 수요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제조업부터 문화산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고난 수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확장해야 하며 특히 문화산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비전과 전략 덕분에 한류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TV, 드라마, 음악, 웹툰, 리얼리티 쇼 등 한국 문화 콘텐츠는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등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2021년 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류 관련 콘텐츠를 시청했습니다. 같은 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한류, K-드라마, 웹툰, 먹방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한류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화된 미디어 제작 및 소비 모델의 도입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확고한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폭발적인 성공은 부분적으로는 매우 독특한 창의적인 디자인에서 비롯됩니다.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나 구슬치기 같은 어린 시절 놀이와 잔혹한 현실을 결합하고 폭력을 사탕 색깔의 시각효과로 위장하여 강렬한 인지적 대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지며 어떠한 문화적 선입견 없이 쉽게 몰입합니다. 이러한 상징적 번역의 보편성이 이 작품의 세계적인 성공의 토대입니다. 반면 오징어 게임은 현대사회의 공경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참가자들의 절박한 투쟁은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위기와 긴밀히 공명합니다. 게임 밖의 VIP들은 최상의 계층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무관심과 착취는 세계화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합니다. 이 드라마는 또한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과 실망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 대부분은 악당이며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죽이는 설정은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신뢰 위기와 사회적 소외 현상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캐릭터인 오스카상 수상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포스트 크레딧 장면에 깜짝 등장합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어 버전 외에도 오징어 게임의 스핀오프 버전도 준비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 외에도 지난 20년간 한국 드라마의 발전 양상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응답하라 1988과 내 이름은 김삼순과 같은 초기 작품들은 가족윤리, 이웃 간의 따뜻함 그리고 직장 내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 깊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한국 드라마는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서사로 아시아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드라마는 뿌리 깊은 사회 문제에 점점 더 집중하며 뛰어난 비판과 상상력 넘치는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의 숲은 사법부패를 폭로했고 기생충은 계층 간 갈등을 블랙 유머로 그려냈으며 킹덤과 부산행은 좀비라는 소재를 통해 세계화의 무정부 상태를 은유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한국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세계사회의 공통적인 불안, 즉 청년 실업 증가, 계층 간 계층화, 사회적 고립을 다루기 때문에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산물과 사회적 감정 사이의 높은 공명을 반영합니다. 이는 시청자의 엔터테인먼트적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표현합니다. 한류의 발전 방향은 문화산업에서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산업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초점은 서로 다릅니다.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은 더 오래된 개념으로 처음에는 예술성, 창의성 그리고 국가적 문화 이미지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방송, 영화, 음악, 신문, 광고,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정부는 문화를 경제 발전의 핵심 도구로 인식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문화산업국을 설립하고 영화 및 TV 제작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인기를 급상승시켰고 2008년 이후 디지털화 플랫폼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한국의 문화정책은 점차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정 콘텐츠의 제작, 상업화 그리고 시장 제항에 더욱 중점을 두면서 영화, TV, 팝, 온라인 게임과 같은 문화상품을 수출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수익성 있는 기업 콘텐츠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K브랜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문화 수출을 콘텐츠 수출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문화교육을 진흥하고 대내적으로는 오리지널 콘텐츠 지원 및 산업체의 구축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문화산업은 문화적 정체성, 예술적 표현 그리고 국가 소프트파워 개발을 강조하는 반면 콘텐츠 산업은 시장 운영, 브랜드 효과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지닙니다. 전자는 기반과 가치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후자는 대규모 확산과 경제적 수익에 집중합니다. 한류 1.0은 문화산업이 주도한 아시아화 시대였으며 TV와 영화가 한류의 초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매체였습니다. 2008년부터 한류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적인 도약을 통해 2.0과 3.0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랜 한류 팬으로서 한류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류라는 용어는 원래 한국의 국내 문화산업의 주변적 지위에서 점차 벗어나 의식적으로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영화, 텔레비전, 음악 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및 문화 시스템은 변혁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물결과 방송, 텔레비전 시스템의 자유화는 지역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랑이 뭐길래, 가을동화 등 한국 드라마는 친숙한 감정 구조와 동양적 미학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H.O.T, 보아, 신화 등 아이돌 그룹도 점차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의 국가적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는 영화 등 문화상품의 수출 가치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 가치에 못지않다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걸고 문화산업 기관 설립과 투자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TV와 음악을 선구자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문화적 인식을 초기 추진력으로 삼은 원시 한류입니다. 한류 1.0의 핵심은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의 각성입니다. 즉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수출과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21세기 2000년대 한류는 더 이상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힘으로 유럽, 미국 그리고 세계 청년 문화에 점차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 한류는 문화 수출에서 글로벌 교류로의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셜미디어가 핵심 소통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비키와 같은 플랫폼은 한류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K-팝 영상과 응원 문화는 소셜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초국적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며 탈중앙화된 유통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 콘텐츠는 고도로 전문화되고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SM, YG, JYP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만들어낸 연습생 아이돌 시스템은 문화상품 생산 라인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게임 산업 또한 세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와 아이온과 같은 MMORPG는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정책이 방치에서 지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문화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한류 브랜드 전략을 통해 문화상품은 국가 소프트파워의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기관이 설립되어 자본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한류 2.0은 디지털 문화산업의 성숙기로 클로스 플랫폼 협업, 팸 경제의 등장,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상업적 확장을 핵심 특징으로 합니다. 한류 3.0 시대로의 진입은 진정한 글로벌 문화 공명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의 한국 문화 상품은 전 세계인의 화제가 되었고 세계 주류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류는 넷플릭스로 다시 수출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기생충, 킹덤과 같은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면서 한류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유럽과 미국의 주류 문화권으로 확산되었고, 심지어 오스카상과 에미상과 같은 국제적인 권위 있는 무대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이야기에서 세계적 이슈로 이 시기의 문학작품은 더 이상 가족, 일, 사랑이라는 한국적 주제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층화, 빈부격차, 온라인 소외, 인간 본성의 갈등 등 세계 청년들의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 절망을 반영하기 위해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을 사용했고, 기생충은 자본주의 논리를 블랙 유머로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정부 전략은 협력 경영과 지식재산권 보호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불간섭 전폭 지원 원칙을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펀드를 설립하고 저작권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산업 거품과 약탈적 협력을 방지했습니다. 네 번째, 가상 아이돌. 한국은 세계 최초로 가상 아이돌 그룹을 선보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초 AI 아이돌 그룹 이터니터가 데뷔했습니다. 각 멤버는 AI가 생성한 고유의 페르소나, 소셜미디어 계정, 심지어 팬 서포트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식이 필요 없고 스캔들에도 면역이며 심지어 영원히 늙지 않는 존재로 진정한 이상형의 투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음원 발매뿐만 아니라 가상 드라마 출연, 메타버스 브랜드 홍보, 디지털 가상 거래에도 참여합니다. 이는 AI 영상 합성, 음성 시뮬레이션, NLP 대화 생성 기술의 긴밀한 통합을 통해 가능해지며 아이돌을 훈련, 관리, 프로그래밍 가능한 문화자산으로 탈바꿈시킵니다. 다섯 번째, 메타버스 한류. 2021년 이후 메타버스는 한국의 문화, 기술 전략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결성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SM 컬처 유니버스는 가상세계, 스토리텔링 세계 그리고 실제 공룡을 융합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4멤버는 각자 애를 가지고 있으며 뮤직비디오, 콘서트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관객과 공존합니다. 현실과 시뮬레이션 경험을 엮어내는 이러한 방식은 문화상품의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앞으로 한류의 발전이 더 이상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몰입을 통해 콘텐츠 제어를 재창조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난 30년간 한류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TV와 영화 기반의 문화상품에서 AI가 주도하고 가상으로 구축되며 여러 플랫폼을 통합하는 문화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 문화 경쟁에서 자신만의 서사 시스템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위대함은 주변 언어에서 세계 주류 담론의 중심으로 문화적 확장을 이룬 데 있습니다. 한류의 확장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원대한 계획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의 결과입니다. 중국 문화산업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단편 드라마, 온라인 문학이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더인, 콰이쇼, 펀치노블,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이 새로운 세대의 문화산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풍부한 역사적 유산과 더 넓은 문화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는 컨텐츠가 아니라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작가에게는 창작을, 감독에게는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창작 생태계에 있습니다. K-POP 애니메이션 영화 K-POP 데몬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플랫폼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공식 투둠 데이터에 따르면 9월 3일 기준 누적 조회수는 2억 6,600만 회를 기록하며 오징어 게임 시즌1과 웬즈데이 시즌1을 제치고 넷플릭스 시리즈 및 영화 부문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K-POP 데몬헌터스의 인기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3,01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세계 35개국 국가 및 지역에서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출시된 싱어롱 버전이 인기를 더욱 부추겼다고 분석합니다. 넷플릭스는 공개 후 91일 동안의 누적 조회수를 집계합니다. K-POP 데몬헌터스는 올해 6월 첫 방송을 시작했으며 통계 집계 기간이 약 25일 남은 가운데 최종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POP 아이돌을 기반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걸그룹 테마사 헌트릭스가 악령 보이그룹 사자 보이스와 맞서 싸우는 판타지 모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완벽하게 무너뜨렸을까?
K-팝 데모넌터스 첫 주 만에 전세계 박스오피스 휩쓸다라는 제목의 중국 기사입니다. K-팝 데모넌터스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싱어롱 버전은 한정 개봉 후 1,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8월 25일 기준 북미외 지역에서 약 8,35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며 전세계 누적 수익은 1억 9,930만 달러에 달해 2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8월 말 넷플릭스 70일 기준 2억 6,600만 뷰라는 놀라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 기사들에 달린 중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이 영화는 슈퍼 오징어 게임이에요. 두 번째 시즌을 기다리고 있어요. 최종 조회수는 2억 3천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멋지다. 그리고 이건 연령대 아이들이 시청하는 거고 아이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코코멜론은 이 때문에 몇 년 동안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은 꽤 좋아요. 인기가 많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알아보니 전 세계에서 대학살이라고 했지만 아직 2억 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매님 역시 한국 예능의 팀장이십니다. 너자는 중국 출신인데 어느 나라 사람에 대해 말하는 건가요? 이것은 소니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제작한 순수 미국 영화입니다. 쿵푸 팬더 뮬란과 유사하게 쿵푸 팬더 시리즈는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중국인도 쿵푸 팬더를 가지고 화류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너무 많고 쿵푸와 팬더 모두 중국만의 것입니다. 한류가 중국류를 완전히 이겼다. 이 영화 못 봤고 노래는 들었는데 너무 별로더라. 2억 달러도 안 되는데 벌써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너자2는 전 세계적으로 21억 9,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한류가 중국 열풍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라고? 아니면 중국을 세상에서 몰아내고 싶으신가요? 이 영화는 웹무비로 스트리밍 미디어로 먼저 개봉한 후 극장 개봉했습니다. 스트리밍 미디어가 기록을 경신했지만 흥행 성적은 여전히 이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지만 영화 자체는 유치하고 제작비도 매우 저렴했습니다. K-팝이란 무엇일까요? K-팝은 한국 대중음악의 순수한 미국 대중음악 분파입니다. 한류 자화자찬에 정말 능하네. 미국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미국의 그룹 댄스 음악은 과거 팀팝이었고 K-팝은 아이돌 중심적인 음악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아이돌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시켰고 이것이 K-팝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팀팝은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K-팝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미국 영화인데 K-팝 영화로 개봉한 후 한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아무도 관심 없는 문화 생산물로 돌아가시네요. 쿵푸 팬더 얘기를 꺼내야겠네요. 쿵푸 팬더는 불법 복제 팝 음악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게다가 100% 중국산입니다. 이건 데몬슬레이어만큼 좋지 않아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류가 너무 강하게 크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니 중국은 일본을 위안 삼고 또 일본은 중국을 위안 삼고 있는 모습이 짠합니다. 이 영화는 한국이 제작한 영화가 아닌데도 왜 이 영화를 보고 중국과 일본이 발끈하고 자기감에 빠지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우리 문화의 라이벌로 단 1도 생각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한국의 한류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동안 이 영화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인기가 식지 않으며 중국과 일본을 그야말로 열폭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다음은 너잡2가 한류를 완벽